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종대왕 평전 12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주제는 이제 그 집현전을 이제 세종대왕께서 부흥시키려 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여기에 좀 감동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집현전 제도가 놀랍게도 고려시대 때, 12세기 때 연영전이라는 이름으로 시행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던 찰나에 뭐 드라마도 있었죠. 무인시대. 이제 무신정변이 일어나서 이제 뭐 문관들이 뭔가 연구를 하고 나라를 바르게 정책을 도출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유야무야 사라지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조 이성계 때도 뭐 나라 건국 초기였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그 다음 왕이었던 정종 때도 이제 신하들이 이제 뭔지 건의를 했습니다. 유학자들이니까. 집현전을 이제 마련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제 학자 기관을 양성하자라는 것이죠. 정종이 이제 사람 인품이 좋았기 때문에 하려고는 했는데, 재위 기간이 2년밖에 안 됐습니다. 또 뭐 유야무야 또 이제 물 건너갔고요. 태종 이방원 이제 3대 왕이죠. 이방원이 왕이 됐는데, 이 이방원은 왕권이 무조건 강화돼야 나라가 잘 돌아간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외척 세력 제거라든가 뭐 누가 또 권력 욕심이 있었다면 바로 쳐 죽이고 막 이런 식으로 권력 투쟁만 정신없이 벌였기 때문에 이방원 때도 이제 집현전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방원이 상황인 이 시점에서 이제 세종대왕에게 드디어 또 신하들이 이제 집현전을 운영합시다라는 이제 건의를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종대왕이 대단히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든 이제 집현전을 부흥시키려고 합니다. 이 집현전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 나라에 그냥 엘리트를 뽑았다, 뭐 똑똑한 사람을 뽑았다, 그냥 이것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고, 이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뭐 이때 당시 인터넷이 없었죠.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했냐? 중국의 이제 고전 이제 책들이라든가 정치 제도, 그리고 뭐 법률, 이제 법률에 관한 판례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책을 보고 연구하면서 이제 아주 나라에 유익이 되고 좋았던 어떤 법과 제도, 판례들을 막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고 막 토론과 토의를 거쳐서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좋게 적용할까라는 것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일단 1차적으로 얼마나 민주적입니까? 또한 세종도 이거를 이제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려 했다라는 것은 왕 스스로의 독단적인 정책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그런 것들을 대변하는 불합리한 법이나 어떤 정치 제도라든가 그런 활동들을 제한시키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최대한 다 같이 잘 살게끔 할 만한 정책이나 제도,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학자들을 양성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괜히 뭐 잘난 사람을 뽑아놓고 우리는 이렇게 똑똑해서 자랑질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옛날에 있는 중국의 모든 책부터 우리나라 옛날 책부터 다 뒤져가지고 좋은 법과 제도와 판례들을 다 뒤져가지고 올바르게 적용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다 이걸 기록에 남기고 자자손손 대대로 나라가 공평한 제도와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게끔 그렇게 하려고 집현전을 이제 부흥시키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방원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다. 이방원이 보기에는 학자 무리 뭐 기껏해서 잘 키워봤자 또 나중에 또 얘네들 대들고 뭐 왕한테 뭐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왕권에 도전이나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밀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방원 때는. 그래서 초기에는 어쨌든 세종대왕도 여유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방원이 사냥 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은 아들 된 도리가 있었기 때문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연구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집현전이라는 이름만 붙여놓고 몇몇 대감들에게 그냥 겸직으로서 그냥 세워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집현전 학자는 교수이자 또한 이제 그 판사로서의 역할도 하는 이런 중요한 이제 위치를 이제 차지하게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당장 어찌어찌 할 수 없고 사람을 뽑을 만한 시간도 없으니까 당장 있는 대감들에게 그냥 이름만 붙여놓고 일단 집현전이라는 게 있게끔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이방원이 죽고 나서야 이제 세종대왕이 드디어 제대로 이제 집현전을 이제 부흥시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집현전에 또 한 가지 굉장히 감동스러운 요소가 있는데요. 이 집현전에 나중에 학자가 되는 사람들의 출신 성분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양반제도 딱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그 양반들의 어떤 특권을 다 지키기 위해서 법도 다 그렇게 만들고 제도도 그렇게 만들고 막 노비나 이런 사람 함부로 대하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세종대왕 때는 그러지 않았다. 아주 충격적인 출신의 사람들이 집현전의 학자가 되었다. 심지어는 뭐 이제 안평대군의 노비였던 사람, 노비인데 학자가 된 사람도 있고요. 또는 태조 이제 이성계 때에 이제 또 역시 하인이었던 사람들의 집안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학자가 된 거죠. 집현전의 학자가 된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서 더 충격적인 거는 족보가 없는 사람도 10명이나 있었다. 그 집현전 학자로 뽑힌 사람 중에. 양반 시대 때 족보가 없다는 건 충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딘지 근본도 모르는 사람인데 학자적인 그래도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세종대왕께서 뽑은 거예요. 족보가 없는 사람인데도. 그리고 그 또 출신 중에서 막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다 가난했어요. 또 그래가지고 막 집에 비가 오면 집에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똑같이 비 맞을 정도로 비참한 집에서 막 살면서 힘들게 막 어머니 막 봉양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공부로서 열정이 너무 뛰어나니까 역시 이게 뽑았고요. 심지어는 이제 족보가 없을 뿐더러 엄마가 이제 무당인데 뽑아가지고 학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현전 학자가 되면 하급 관리로 출발을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 집현전의 이제 최고 수장이 된 뒤에 그러고 나서 이 자리를 거쳐서 일종의 장관직을 한다고 해요. 대감이죠. 혹은 비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라의 중요 대사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만 할 뿐 아니라 신분제에 있어서도 이제 가장 비참한 사람조차도 올라갈 수 있는 등용문의 역할도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근데 이 집현전 제도가 이제 나중에 부작용도 낳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 책만 연구하면서, 그리고 일종의 교수직이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나중에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 대감들은 일부러 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감들은 실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고 집현전 학자를 따로 뽑아다가 휴가까지 막 줍니다. 휴가까지 주면서 저기 절에 가서 넌 하루 종일 계속 이 책만 보면서 이걸 연구하고 최대한 좋은 제도와 좋은 판례를 발견해서 찾아와라. 그리고 다 토론을 해서 우리가 또 법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다 학자로 다 만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중국 학문에 너무 심취하게 되다 보니까 골수 유학파가 돼가지고 너무 순수한 유학적인 어떤 그 정신만 추구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되게 고리타분해지는 경향도 보입니다. 그래서 세종 말년 때는 실제로 뭐 이방원이 경계했던 대로 정말 이 집현전 학자랑 이제 세종대왕이 충돌하는 일이 많아져요. 1차적으로 가장 큰 충돌이 그겁니다. 그 유명한 훈민정음.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반포하려고 했는데 이 유학자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무조건 순기능만 있었더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세조가 이제 단종을 죽이잖아요. 죽이고 왕이 됐을 때 이제 사육신들이 여기다 이제 집현전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종 때 이제 훈구파 주요 세력들이 이 집현전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림들이 훈구를 막 비판하죠. 그때 이 훈구파들이 이 집현전 학자의 그쪽 출신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세종대왕께서는 정말 자신조차도 독단을 벌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견제를 하면서 최대한 모든 학자들, 심지어는 천민 노비 출신까지도 학자로서의 기질이 보인다면 다 뽑아다가 선출을 하고 이들을 나중에 다 고위 관료로까지 승진을 시켜서 모든 백성이 말 그대로 다 잘 사는, 특정 계층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계층이 잘 사는 법과 제도와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했고, 그래서 민주적인 토론 과정까지 다 거쳐서 법률을 제정하고 제도를 만들었으며, 과정 역시도 너무 민주적이어서 오히려 의견을 말하지 않는 대감을 너무 미워하면서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최상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정말 위대한 왕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대항과도 좀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규장각 제도가 이제 이것과 거의 유사하게 운영이 됐고, 아이러니하게도 정조대왕도 이제 말년에 이제 규장각 학자들과 이제 충돌을 벌이게 되는 이제 그런 비슷한 모습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